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를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드는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흐르고 있고 방 안에 미세한 온기는 여러분을 포근하게 담요처럼 감싸고 있겠죠. 하지만 내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유쾌하지 않은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채 오직 목소리의 크기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오늘 이 대처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멘탈은 그들의 거친 파도 속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호숫가의 미풍처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평정과 인내심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저 저 사람은 나랑 성격이 좀 안 맞네라거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곤 하지요. 하지만 머리칼에 서리가 내려앉고 삶의 무게를 이해하게 될수록 이 차이는 칼날처럼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차갑게 굳은 공기를 녹이지만 어떤 사람은 독설 섞인 말 한마디로 공들여 세운 질서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장 목소리 톤을 높이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끝까지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이를 만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길을 잃고 맙니다. 이런 무례한 존재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맞불입니다. 나도 입이 있고 논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며 똑같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상대의 허점을 비수처럼 파고들어 꺾어버리려 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싸우면 나도 진흙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폐활량이 곧 지능지수라고 믿는 것 같기도 한데 그들과 소리 높여 싸우는 건 마치 벽을 보고 헤드뱅잉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 길은 회피입니다. 똥이 무서워, 피 하나 더러워, 피하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나는 성숙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 참는 것이라 굳게 믿으며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날 밤 침대에서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이불 속에서 그때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은 반격을 구상하는 모습은 흡사 고장난 압력 밥솥 같습니다. 김은 빠지지 않고 안에서 계속 끓어오르다 결국 주방 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죠.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인간 군상을 관찰하며 확인한 서글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길은 결국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맞불은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깁니다. 반면 회피는 더 위험합니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
상대는 그것을 자신의 논리에 대한 허락이나 굴복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 번 넘어도 되는 선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선을 마치 제 집 안방 문턱 넘듯 쉽게 넘나듭니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얕은 물은 자갈에 부딪혀 요란하다는 옛 격언이 있지만 현실에서의 얕은 물은 조용히 있으면 자신이 깊은 바다인 줄 알고 더 큰 파도를 일으키려 듭니다. 저는 교단에서 오랜 세월 학생들을 보았고 연구실과 회의실, 심지어 평화로워야 할 가족 모임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며 밀어붙이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눈동자를 포착하는 순간 밀어붙이는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자신도 모르게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주관적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의 불가능성이 실현되는 지점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는 대화가 아니라 정복을 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에스프레소 같은 논리를 내려주어도 그들에게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먹어치우고 있구나 라는 성공의 신호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정중한 설명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상대의 지배 욕구를 충족시키는 맛 좋은 간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발한 혹은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귀는 약 40만 가지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사람의 뇌는 내가 틀렸다는 소리를 듣는 신경회로를 아예 차단해 버린다는 사실 말이죠. 골든 레트리버에게 미적분을 설명하는 게 차라리 빠를지도 모릅니다. 레트리버는 최소한 꼬리라도 흔들어주며 여러분을 귀여워해 줄 테니까요. 하지만 우기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논리를 비웃고 여러분의 예의를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 사실을 뼈아프게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논리적으로 말하면 바뀔 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집니다. 물론 대화가 통하는 정상적인 범주의 사람들과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며 우기는 사람 앞에서 같은 전략을 쓰는 건 배가 아픈 환자에게 빨간 약을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방이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화를 내며 우기는 사람은 내용보다 주도권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말의 진위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그들에게는 생사만큼 중요합니다. 그들과 같은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면 내가 먼저 엔진 과부하로 멈추게 됩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대화에 발을 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 편도체가 하이제킹 당해 이성적인 전두엽이 마비되기 전에 우리는 대화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세상은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어떤 이는 내 예의를 디딤돌 삼아 올라타려 하고 어떤 이는 내 침묵을 패배의 증거로 수집합니다. 합리적인 대화의 광장이 언제나 열려 있을 거라 믿었던 제 젊은 날의 오만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서도 밀리지 않는 법, 참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어른의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 길은 화려한 미사여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단단한 태도, 그리고 상대의 리듬에 휘말리지 않는 고요한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원칙을
가슴에 품는다면 내일은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평정심이라는 근사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은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대화의 운전대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당혹감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핸들을 확 꺾어버린 기분이랄까요.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다시 뺏으려고 힘을 주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으려 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운전자라면 압니다. 그럴수록 차는 더 크게 휘청거린다는 것을요.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결정을 미루는 권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화를 내며 몰아붙이면 지금 당장 어떤 답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당장 대답해봐 라는 외침은 흡사 학창 시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맞닥뜨린 깜짝 쪽지 시험 같습니다. 그때 우리 뇌는 하얗게 변하고 뭐라도 써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 오답이나 휘갈기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정을 미루는 것은 결코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주도권의 회복입니다. 특히 상대가 화를 도구 삼아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때 시간이라는 자원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자 칼이 됩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단순히 식사 예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대한 결정들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조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체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지금 당장을 외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지적 자원 고갈 상태에서의 휴리스틱 편향성 유도라는 고도의 심리적 압박 기술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공포나 미안함이라는 단축키를 눌러 여러분의 입에서 예라는 항복 선언을 받아내려 합니다. 잠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내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계하고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에게 내일 간식 줄게라고 하면 강아지는 그저 지금 간식이 없다는 사실에 슬퍼할 뿐이지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줄 아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이 위대한 진화의 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불길을 끄기에만 급급할까요? 아마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대답하지 않으면 상대가 더 화를 낼까봐 혹은 분위기가 아주 회복불능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요구하는 5분은 사실 5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저당 잡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5분만 대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5분 만에 끝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마치 한 입만 먹을게라고 하고는 햄버거의 절반을 가져가는 친구의 말과 같죠.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거절을 못하기로 유명한 이분에게 어느 날 아주 오래된 고향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옛 추억을 안주 삼아 훈훈하게 시작했지만 술잔이 몇 번 오가자 친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이 힘들다며 꽤 큰 돈을 빌려달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몇 년을 봤는데
네가 나를 못 믿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라며 죄책감에 덫을 놓았죠. 제 지인은 당황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도 요즘 대출 이자가 세고 애들 학원비가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친구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지인의 긴 설명 속에서 친구는 이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라는 승리의 냄새를 맡은 것이죠. 그때 제 지인이 제 조언을 떠올리고 단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목소리 톤을 한 옥타브 낮춘 채 이렇게 말했죠. 자네가 지금 많이 절박하고 흥분한 것 같네. 하지만 나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네.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이야기하세. 친구는 펄쩍 뛰며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가면 부도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찻잔만 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허공에 휘두른 주먹처럼 상대의 분노가 갈 곳을 잃고 맥없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상대의 화는 여러분의 반응을 먹고 자라는 기생생물과 같습니다. 반응이라는 먹이가 끊기면 분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영토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성벽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세 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네 목소리 크기에 겁먹지 않는다. 둘째, 나는 너와 진흙탕 싸움을 할 생각이 없다. 셋째, 결국 이 문제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 대화의 권력 관계가 순식간에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싸우거나 변명하기를 기대했지만 여러분은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고요하게 멈췄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좋게 끝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모든 관계가 해피엔딩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동화책에나 양보하십시오. 어떤 관계는 그저 예의라는 껍데기만 남겨두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무척 피곤한 일입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 애쓰는 건 독사에게 채식을 가르치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노력입니다. 독사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거나 담장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에게 상처를 먹이려다 손가락을 물리고 나서 왜 내 진심을 몰라주니라고 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결정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대답을 미루는 행위를 넘어 내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상대가 운전대를 뺏으려 할 때 여러분은 차키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리면 됩니다. 네가 진정되면 다시 타라.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풍경을 좀 보겠다는 태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여유이고 품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상대가 던지는 무리한 요구와 날선 감정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내면 세계를 헤집어 놓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언제든 멈출 권리가 있고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선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커다란 함성이 여러분이라는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 하얀 거품으로 부서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만
정작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누가 진짜 성자일까요?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상대가 억지스러운 논리를 앞세워 폭풍처럼 몰아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내부 무기는 바로 무반응이라는 단단한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위는 바람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고 바람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도 않죠.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존재함으로써 바람의 더섭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공격성은 여러분의 반응을 연료로 삼아 불타오릅니다.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억울함에 눈시울을 붉히는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의 공격이 성공했다는 쾌감을 느끼며 더 큰 불꽃을 일으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감정적 동요는 일종의 보너스 게임이자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잘 몰랐던 기발하고도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꺼내볼까요? 하늘에 떠있는 저 솜사탕처럼 가볍고 몽글몽글해 보이는 저 군 뭉게구름, 한 점의 무게가 무려 50만 킬로그램, 즉 500톤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코끼리 100마리를 합친 무게가 머리 위를 유유히 지나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구름은 그 거대한 무게를 품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공기와 싸우지 않고 그저 흐름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침묵과 무반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어떤 도발도 흡수해 버릴 수 있는 500톤급의 단단한 무게감이 실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이를 상호정동 유도 (reciprocal effect induction)라고 부릅니다. 이는 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상대방에게 전이되어 유사한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는 현상을 말하죠. 무례한 사람이 화를 내는 건 여러분도 똑같이 화를 내거나 위축되기를 바라는 일종의 감정적 유도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정교하게 던진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입질조차 하지 않을 때 낚시꾼이 느끼는 그 당혹감을 맛보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가 허공을 가르고 돌아와 제 발등을 찍는 꼴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목소리를 높여 우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량이 곧 지능지수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데시벨 측정기가 지혜의 척도라도 되는 양소리를 지르죠. 그런 사람 앞에서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건 마치 유치원생의 진흙 던지기 놀이에 정장을 입고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엉망이 된 옷과 피곤한 육체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그곳에서 오랜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무지함으로 여러분을 제압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초대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연을 맡고 싶어하는 그 삼류멜로 드라마에서 우리는 관객조차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인생의 굽이기를 돌며 깨달은 한 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품격을 예절 바른 태도나 부드러운 말투라고 생각하지만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그런 태도는 자칫 만만한 먹잇감으로 오인되기 십상입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은 상대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내 안의 중심추가 1mm도 이동하지 않는 그 견고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도발적인 언사를 던질 때
우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3초간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대답은 최대한 짧고 건조하게 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상대의 오해를 풀기 위해 혹은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구구절절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화가 난 사람에게 설명은 곧 싸움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만든 논리적인 문장들은 상대의 귀를 거치는 동안 나 지금 너한테 겁먹어서 변명 중이야 라는 슬픈 노래로 번역되어 전달됩니다. 설명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주도권을 뺏으려 혈안이 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상사가 있었죠. 이 직장인은 처음엔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며 반박 자료를 만들고 다음날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분해질수록 상사는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상사에게 그 직원의 차분함은 더 세게 눌러도 버티는 탄성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이 직원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상사가 비아냥거릴 때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상사가 지금 내 말이 웃음냐? 라고 소리쳐도 그는 똑같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랍게도 상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먹잇감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포식자는 사냥의 재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무반응의 바위가 된다는 것이 상대를 무시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무례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아주 드라이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소중한 에너지를 상대에게 1%도 나눠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화나 슬픔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건 그들에게 여러분의 조종 리모컨을 공짜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화를 내고 저 버튼을 누르면 내가 울어버려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바보는 내 인생의 평온을 길거리에서 만난 무례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맡기는 사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만이 아는 내면의 질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속을 긁으며 반응을 갈구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내 감정을 갈취하려 하지만 나는 단 한 조각의 정도 액비도 기부할 생각이 없다. 말의 길이를 줄이고 목소리의 톤을 평평하게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전달되는 순간 관계의 비정상적인 비대칭성은 사라지고 비로소 여러분만의 고요한 영토가 확보됩니다. 단단해지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분노를 받아내기 위해 태어난 샌드백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거대한 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단단한 바위 하나를 정성스럽게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이
던진 날 선말보다 우리를 더 오래 괴롭히는 것은 그 상황이 끝난 뒤 우리가 집으로 가져오는 구구절절한 생각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안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묻은 흙을 현관에서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안방 침대까지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했던 친구는 금세 엉망이 되고 방 안에는 퀴퀴한 흙내음이 진동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뱉은 거친 말과 불쾌한 에너지를 그대로 마음의 안방으로 들여오는 행위는 이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에서 깊은 내상을 입는 진짜 이유는 상대의 공격이 물리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그 공격의 잔상을 내면에서 무한 반복 재생하며 곱씹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지파리는 발바닥으로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파리가 음식물 위에서 끊임없이 발을 비비는 건 사실 그 맛을 더 잘 음미하기 위한 행위라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무례한 사람이 던진 쓰레기 같은 말 위에서 파리처럼 발을 비비며 그 불쾌한 맛을 음미하곤 합니다. 상대는 이미 그 말을 뱉고 돌아서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를 정성스럽게 보자기 싸서 집으로 가져온 뒤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밤새도록 연구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라며 마치 그 쓰레기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이라도 쓸 기세로 말이죠. 이 얼마나 억울하고 에너지가 아까운 일입니까? 이런 현상을 학술적으로는 자기 참조적인지 부하의 비정상적 증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을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시켜 해석하려다 보니 뇌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무례한 사람의 행동에는 대단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저 목소리를 높이면 세상이 제 뜻대로 돌아가더라는 얄팍한 성공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저급한 습관일 뿐입니다. 습관은 고귀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천박한 습관을 마치 심오한 메시지라도 되는 양 붙잡고 씨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물을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맑고 귀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 합니다. 전화기를 들고 친한 친구에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 라며 본물 터지듯 이야기를 쏟아내죠.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거라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쾌했던 장면을 내 입으로 다시 꺼내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장면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현재 사건으로 재인식합니다. 마치 최악의 영화를 굳이 감독판 무삭제 버전으로 다시 감상하며 고통받는 꼴입니다. 하소연이 반복될수록 분노의 불길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활활 타오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상처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죠. 제가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며 가슴에 새긴 문장이 있습니다. 밖에서 묻은 먼지는 문 밖에서 털어야지 안방까지 들고 들어오면 내 집만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이미 뱉어진 말은 화살과 같아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그 화살을 내 가슴에 꽂아두고 매일 만져보며 아파하는 건 순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기술이 아니라 그 억울함이 내 영혼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안방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칙은 무엇일까요? 우선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생중계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하루만 입을 닫아보세요. 감정은 시간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그 독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뜨거울 때 뱉는 말은 모든 상황을 비극적인 대소사시로 과장하지만 하루만 지나면 뭐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지라며 담백하게 넘길 수 있는 짧은 에피소드가 됩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속이 타들어간다면 사람의 귀가 아니라 종이 위에 쏟아내십시오. 글을 쓰는 행위는 내면의 소란을 객관화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종이는 여러분의 말을 묵묵히 받아내면서도 결코 뒤에서 수군대거나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단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의 수준을 보여주었을 뿐이고 나는 내 품격을 지켰다. 이 짧은 마침표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삶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무례한 사람의 하찮은 도발 때문에 여러분의 평온한 저녁과 깊은 숙면을 희생하기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도 때로는 지독한 사치입니다. 이해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나 쓰십시오. 무례한 사람에게는 이해 대신 분리를 선물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무례한 사람에게 당하는 가장 큰 손해는 그 사람과 마주한 몇 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후유증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보내는 우울한 밤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그 지리멸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단호해지십시오. 밖에서 일어난 일은 밖에서 끝내야 합니다. 마음의 문턱에서 툭툭 털어내고 오직 여러분의 평온함만을 안방으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평온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 사수해야 하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안방은 오늘 밤에도 평화롭고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를 내고 우기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미련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에게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 말이죠. 우리는 마음속 한 구석에 아주 근사한 영화의 한 장면을 정성스럽게 편집해 둡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혹은 비가 내리는 오후에 그 사람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와 그때 내가 정말 심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그 한마디만 들으면 가슴에 맺힌 웅어리가 눈 녹듯 사라질 것 같고 억울했던 시간들이 비로소 보상받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그 가슴 시린 기대를 아주 냉정하게 거두어 가려 합니다. 그 사과는 아마 평생 오지 않을 가능성이 99.9%의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내면이 상식과 도덕이라는 운영체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하면 미안함을 느끼고 그 미안함을 전해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로직이죠.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의 뇌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자신은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이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주인공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기억은 자기 합리화라는 강력한 필터를 거쳐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나마 상황이 정리된 거야 라는 식으로 왜곡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고향적 편향에 의한 인지적 항상성 유지 기제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잘못을 영웅담으로 바꿔버리는 심리적 방조 행위죠. 여기서 아주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바다에는 투리토프시스 도른이라는 이름의 영생불멸 해파리가 삽니다. 이 해파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늙으면 다시 폴립 새끼 상태로 되돌아가서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정말 부러운 능력이지만 무례한 사람들도 이 해파리와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탄로 나거나 도덕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의 기억을 초기화하고 새로운 변명으로 인생을 재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사과를 기대하는 건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입니다. 혹은 골드피쉬에게 루빅스 큐브를 풀어보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죠. 금붕어는 그저 입을 뻥긋거릴 뿐이고 무례한 사람은 그저 큰 소리로 더 씌울 뿐입니다. 사실 그들의 뇌 구조에서 미안함이라는 폴더는 아마 404 not found 오류 메시지만 띄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으려 에너지를 쓰는 건 마치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깊은 동굴 속에서 신호 막대기가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편의점에서 이 플루스릴 행사 제품을 고르는 게 훨씬 생산적인 일이죠. 굽은 소나무가 갑자기 쫙 펴지는 기적은 동화 속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하물며 수십 년간 고집과 무례함으로 단단해진 인간의 성정이 어느 날 갑자기 봄눈 녹듯 부드러워질 리 만무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연못에서 물고기를 찾아야지 나무 위에서 새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이에게 사과를 갈구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과에 목을 매는 순간 우리 인생의 행복 버튼은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미안해라고 눌러줘야만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독립은 타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내리는 결론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단단하고 근사한 독립선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사과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선언은 상대를 용서하겠다는 성인군자 같은 다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라는 존재가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자기 보호입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나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으며 상대가 반성하지 않아도 나의 하루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이자 무례한 자들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얻어야 할 승리는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흔들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호수가 잔잔한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나도 상대와 같은 수준의 괴물이 되어야 하지만 나를 지키려고 하면 나는 더 넓은 바다가 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안의 불안을 소리로 지우고 있구나라고 측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게 진짜 힘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밤을 타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뒤척였는지 저는 잘 압니다. 가족이라서 혹은 오래된 친구라서 그들의 무례함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넘겨왔던
그 인내의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배려의 방향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달아버린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그래,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사과를 기다리며 문 밖을 서성이지 않아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우리는 남의 인정을 먹고 사는 화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고 어떤 거친 바람도 뚫고 나가는 단단한 바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사람의 사과 장면을 시원하게 삭제해 버리세요. 휴지통 비우기까지 완벽하게 말이죠. 그 빈자리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 자신의 평온함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인의 무례함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빛나는 밤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이제 이야기의 템포를 조금 늦춰보려 합니다. 창밖의 밤은 더 깊어졌고 여러분의 호흡도 이제는 차분하게 가라앉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길고도 짧은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날 선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영혼이 부드러운 솜털 이불 속에 누운 것처럼 안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상처와 억울함은 사실 우리가 그만큼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훈장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훈장을 잠시 내려놓고 편히 쉬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누군가와 싸워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마음 안방은 밤새 내린 눈처럼 깨끗하고 고요할 것입니다. 누군가 다시 여러분의 문을 두드려 무례함을 던지려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빙그레 웃으며 문을 닫는 법을 압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방패보다 단단하고 그 침묵은 그 어떤 함성보다 장엄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생각의 실타래를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여러분의 의식은 마치 잔잔한 바다 위를 유영하는 조각배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깊은 휴식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꿈길은 평화롭고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고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